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핵심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웬만큼 해가지고는 중국이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고 네. 특히 반서방연대, 반미연대 최선봉에 지금 서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만난 이유는 결국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동아시아 전략이나 대미 전략을 펼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이 북한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미국과 1대1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국외대 강주현 교수님 모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강성반을 이어갔어요. 나온 대화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답게라고 할까요? 일단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겠다 하고 내년 국방 예산도 13%나 증액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장성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물론 그 건너편에는 중국이 있겠죠. 네. 강주현 교수님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연휴 전날이고 이러니까요. 네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건 시진핑 들으라고 한 말로 보세요. 정말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의도를 갖고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 국내 상황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굴러가는 네. 것 같아요. 특히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잘 안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외적으로 풀어보려는 노력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핵심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웬만큼 해가지고는 중국이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고 네. 특히 반서방연대, 반미연대 최선봉에 지금 서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네. 스스로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장 상태를 조금 끌어올림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회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만 보면 물론 전군 지휘관들을 800명을 모아놨으니까 당연히 전쟁 준비하라고 하죠. 그러면 전군 지휘관들 모아놓고 평화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트럼프 스타일대로 했는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행정부 때는 그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네네. 진짜 전쟁을 많이 치러보고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는 네오콘들이 주변에 쫙 있었는데 지금 장성들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다 영관급, 위관급들이 거대한 네네. 미군을 지휘하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또 좀 이따가 푸틴을 만날 건데 맞습니다. 일기 행정부 때 약속했던 미국으로부터 콩 수입하는 거 있잖아요. 대두 수입 이거 중단 상의할 거랑 왜 러시아랑 상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이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관세 협상을 3번 연장을 해서 11월 한 10일경에 이제 미중 관세 협상이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을 잘 보면 아시지만 중국이 전혀 밀리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간에 어려울 때 히토류라는 카드를 꺼냈고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이 그 다음에 다른 별수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인데 그리고 히토류라든가 일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으면 미국도 잘 안 돌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SCO 상하이 협력 기구에서 모디를 불렀단 말이에요. 인도의 모디 총리를. 당연히 트럼프한테 50%의 관세를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에 대항해서 모디를 앞세워서 중러 이렇게 하는 소위 국제 공급망 차원의 안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전승절 때는 김정은을 불러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영향력이나 이런 데서도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트럼프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이제 중국도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사실은 1차 트럼프 1기 때 무역 협상에서 대두, 콩 이거 수입하는 문제를 예상만큼 못했어요. 뭐 그건 이제 약속을 어겼죠.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랬다. 네. 우리가 안 살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놓고 다른 지역에서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산다고 그랬다가 다시 지금 돌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네. 명백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전선이 미국을 자극하는데 분명히 자극이라기보다는 미국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끝내려고 했는데 푸틴도 만만치 않거든요. 8분 능선 어긋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벌써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공간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지금 시진핑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중국과 네. 일전을 불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제 미국 측에서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어 세력이 없습니다. 피터 헤그세스도 중령 출신의 국방개혁하라고 지금 갖다 놨단 말이죠. 중령 출신 국방부 장관.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군사 작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마저도 기존의 틀을 무시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푸틴은 더 말을 안 들을 거고 중국도 미국을 뭐 많이만 예산만 올려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문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모양새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내년에 미국이 국방 예산을 워낙 많이 증액해서 1,400조더군요. 1,400조. 중국도 많이 증액하고 있고 핵무기 등 거기다 재래식 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금 합니다. 늘리고 네네. 있죠. 우선 이제 항공모함 전단을 3개를 구축을 했고요. 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달러 패권하고 국제 해상력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배하는데 뭐 달러 패권이야 기축 통화로서 워낙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인민폐 국제화, 뭐 인민폐 거래 이런 걸 하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물론 이제 총액으로 보면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 360조 정도인데 그래서 자기네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군사 비용으로 환산할 만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력 유지비라든가 후생비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은 다 국방비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 사실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GDP의 1.2%밖에 국방비로 지출하지 않고 미국과 비교하면 12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뭐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어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태평양 이쪽에 한쪽 지역에서는 중국의 군비 증강을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10여 년째 연평균 7%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중국이 예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7%를 계속 늘린다는 거는 거의 복리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중국이 핵무기를 한 500여 기 갖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시진핑의 계획은 빨리 1000기로 늘려야겠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군비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무기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소위 냉전 체제가 미국 일변도 체제로 가면서 대장들이 없어지면 국지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국지전이 발생하면 국지전에 아주 유효한 게 무기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이 방산 산업이 막 이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무기, 특히 핵은 지금 못 쓴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재래식 무기로서 효과가 네. 좋은 뭐 미사일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가성비 있게 생산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빅 비즈니스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국방비 증가와 또 미국에 대한 대항,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대 말 그러니까는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는 이제 공산화돼 있고 그 지정학적인 그런 막 정치적인 요동치고 네. 그런 불안감이 약간 느껴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이게 네.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항상 또 우발적으로 나타나기도 그 질문 하고, 드리려고요. 네, 네. 우발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미국이라는 국가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아니 세계 질서 평화의 수호자가 미국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을 보고 중국이 내가 질서를 수호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이잖아요. 네.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국이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원래 미국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국제 행위자로서의 중심축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부 지역에서 우발적인 사태가 되면 확산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특히 국지전의 이 소위 빈발 또는 네. 국지전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지전이 또 어디로 번질지도 모르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한반도도 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위험 인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단정할 수 있는 단어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에이펙 이야기 잠깐 여쭤보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백악관이 또 굳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못 만날 이유 없다 이렇게 해서 앞서가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이번은 좀 시기상조일 거라는 전망이 많고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또는 접촉을 하게 돼서 물밑 협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번에 유엔 총회 간 외무부 부상이 그냥 가서 유엔 총회에서 어드레스만 하고 왔겠느냐 네, 가서 네. 당연히 실무 협상했겠지라는 그렇죠. 네, 네. 분석도 나옵니다. 이걸 바라보는 중국은요. 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북한의 행동은 미중 간의 큰 틀이 서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해서 북러 밀착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사실 상당히 중국을 일부는 조바심을 내게 했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한반도의 또 다른 강력한 국가의 행위자가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북한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큰 흐름에서의 국가였는데 이제 가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북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의 대북한 지원이라든가 편들기가 계속될지 자신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뒷배를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를 한 거고 중국은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면 바로 남한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집니다.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우리한테 마치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뭘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죠. 말 안 들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을 하는 것이 한반도, 특히 남한, 여기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복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둘이서 그게 맞아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북한이 전승절까지 가서 김정은이 전승절까지 가서 그렇게 해놓은 마당에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못 만날 이유 없다라는 거는 미중 간에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대면을 하면 그 정도 공간은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얘기만 잘 되면. 그러면 갑자기 원포인트로 판문점 갈 수도 있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갈마지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개연성은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간에 어떤 합의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미중 합의는 일단 관세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되면 다른 부분을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북중러 연대나 북한, 러시아, 중국, 인도 연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이 긴장 상태를 끌고 가는 게 자신들의 대미 협상 레버리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한 달도 안 남았지만 그 치열한 아마 그 물밑 작업들을 전개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 그동안의 다른 전문가들의 시선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중국과의 어느 정도의 교감 내지는 허락은 받고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러면 이유가 너무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너무 김정은이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멀리 가는 것도 네. 있고 지금 김정은이 급한 게 있어요. 러시아로부터 오는 지원이나 이런 게 그치면 민생 문제 해결이 도저히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중국의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직접 나서서 1대1로 하기에는 물론 자기네가 전략적 지위도 있고 핵 보유국이고 미사일 보유국이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한없이 끌려가지는 않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움직이려면 중국과의 연대가 결정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아무리 김정은이 상대를 하려고 해도 1대1로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봐서 알지만 북미 회담이나 우리 또 남북 판문점 회담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결국 중국과 계속 5번을 만났고 2018년 19년에 그 전에 그렇게 만나달라고 했는데도 안 만나줬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데 만난 이유는 결국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동아시아 전략이나 대미 전략을 펼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이 북한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미국과 1대1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중국과의 교감, 그러면 미중 관계의 개선, 미중 관계 개선되려면 관세 협상이 분명히 뭔가 좀 한 단계 넘어서야 돼요. 네. 이 모든 게 해결돼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시작하려면 시계열은 상당히 밀리겠는데요. 예. 쉽지 않겠는데요, 당분간은. 저는 지금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결국 미국이 북한에 제안할 거는 비핵화입니다. 핵을 없애라라든지 뭐 동결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뭔가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 얘기를 우리는 헌법에 이미 핵 무력 국가를 선언했고 만약에 비핵화, 무핵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헌법을 위반하는 거다. 자기네들을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비핵화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그때 그 하노이까지 결렬된 거를 보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어떤 그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제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북한이 혼자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레버리지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 북미 대화에 쉽게 나서서 뭔가를 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핵을 등지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이 반동과 이 김정은을 밖으로 끌어내고 싶어하는 핵 동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력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상치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천안문 막내에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 인력이 더 이제 그렇죠. 뒤로 트럼프 대통령 뒤로 끄는 인력이 또 김정은을 뒤로 끄는 인력이 생겨버린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네. 중국으로. 그러니까 섣불리 나서서 뭔가 합의나 이런 걸 하는데 네.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죠. 김정은 시간이 저희가 한 7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안 관계 좀 여쭤볼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대만에게 진짜 우리 일본 대만에게 정말 가혹하게 합니다. 네네. 뭐 이번엔 이제 엊그저께는 그 반도체 나라인데 맞습니다. 절반 미국 와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이 잘 안 풀리면 시진핑은 당연히 대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대만 건들지 마, 거기 우리 땅이야. 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질문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안보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다고 보냐 하면 만약에 그런 이유로 대만의 안보를 포기하게 되면 그 지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있고 오키나와 열도가 있고 그 끝자락에 대만이 있고 그 밑으로는 약 1600km의 해안선이 중국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이 뚫린다는 거는 동중국해가 뚫린다는 거고 동중국해는 일본과 중국 간에 지금 갈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남중국해입니다. 그럼 대만이 뚫리는 거는 결국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이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한다라는 뜻과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미국이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 거죠. 물론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독트린으로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래도 의회 정치 국가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대만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모리스 장 같은 그 네. TSMC 창업자죠. 이 양반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관세 주자. 어차피 만들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거 안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갖고 있으면 오히려 못 때린다. 중국도 못 때리고 미국도 못 때리니까. 그러니까 버티자. 우리도 왜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3,500억 불 주느니 네. 1년에 80억 불, 90억 불 주면 되는데. 진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대만 그게 듣고 똑같은 있으면. 케이스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하이엔드 반도체를 지금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윽박지르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안보를 포기한다. 그럼 안보를 포기해서 포기하는 만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중국의 군사력이 우리 더 이상 증강 안 할게. 우리가 뭐 더 이상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활동 안 할게. 이런 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해외 그렇게 칼럼을 생각해요. 보면 너무 끌려가서 오히려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유럽적 시각입니다. 예, 아니 그런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낼 거야라는 말을 몇 달째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대하게 보이죠. 네. 지금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다 마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앞 단계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 일본도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대만도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만도 우리처럼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중국에게 모든 거를 밀어붙였을 때 과연 중국이 듣겠느냐? 중국이 안 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한 모습을 보고 이 틈을 타서 시진핑은 뭘 요구하냐 하면 대만 문제를 분명히 디클레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희랑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주객이 전도된 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세를 앞세우면서 이런 그 동맹이나 안보에 관한 문제를 힘으로만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미국을 세워놓으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약간 좀 근시안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틱톡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된 것 네, 같고요. 네. 지분 50%를 내놓고 이제 미국이 우리가 직접 운영할게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고 이제 히스토리 부분은 여전히 중국의 네. 키를 잡고 있는 것 같고 관세나 무역 수지 개선해 줄 만한 대안은 좀
중국이 내놓겠죠. 네. 그렇죠. 네. 큰 대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초기에 대미 협상을 안정적으로 큰 틀에서 해결을 해놔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이제 중간 선거를 하는데 아마도 하원은 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중국의 일반 네. 또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 꼭 그대로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런 공간이 미국에서 생기는 그런 불협화음들이 중국한테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중국이 안정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중국도 여전히 경제가 어렵고 물론 이번에 전승절로 뭐 위기설 이런 건 약간 잠재워졌지만 여전히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시진핑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월 20일부터 열리게 되는 사중전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15차 5개년 계획도 나오고 그리고 그거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서울에 경주에 와서 에이펙을 한단 네. 말이죠. 요 과정을 지켜보면 중국의 큰 그림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사중전에서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걸 봐야 합니까? 사중전회가 지금 이제 중국의 그 권력 이상설이나 이런 거의 가장 큰 핵심은 후계 구도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면 적어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앙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5년에 한 번씩 공산당 대표대회가 열리잖아요. 중국 공산당 당장에 의하면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폐회되는 기간에는 중앙위원회가 공산당을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보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군사위원회도 지금 결원이 3명 있잖아요. 네. 그거 보선해야 되고요. 정치국 상무위원을 증원해서 약간 우리가 후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가 나오면 다행이고 그런 게 안 되면 계속 이제 이 권력을 둘러싼 이상설 이런 게 지금은 일단 약간 그 가라앉았지만 또 네. 나올 수도 전승절 있다. 행사를 너무 잘 치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진핑 당 총석이면서 국가주석이 어떻게 중국 인민과 공산당을 설득하느냐 그게 이제 사중전에 아마 큰 그림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그 종신집권 하지 않겠습니까? 종신집권 한 생각이 있다면 후계자는 2인자는 안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2027년에 이제 그게 사연임에 걸려 있는 건데요. 네, 네. 예. 그 21차 그러면 이제 15년 지나고. 네. 21차 당대회거든요. 그때까지 종신 집권을 생각을 원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림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경제가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민생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증권 시장만 화랑이고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이 기세액이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 27년이니까 2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결정을 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네. 중화권에서는 또 이 건강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워낙 경무에 시달리는 데다가 뭐 여러 가지 건강 압박설이 네 번째 있어서. 집권 2017년 네 번째 집권을 하게 되면 8순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53년생이니까 네. 2032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80 되는 겁니다. 80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연적 나이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79살.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